경제민주화 이 단어 때문에 학자들이 아주 많이 싸워요. 우리도 쉽게 경제민주화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자, 경제민주화 조항 한번 보죠. 몇 조? 헌법 119조. 불 끌 때는 119. 자본주의의 왜곡을 끌 때는 헌법 119. 자, 1항에는 핵심 단어가 자유와 창의, 경제의 자유와 창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경제의 자유죠, 자유. 자, 2항이 문제야. 2항에는 자, 뭘로 출발하냐면 국가는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그러면서 뭐뭐과 잘 보이죠? 뭐뭐과 그리고 뭐뭐하고 뭐뭐하며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전부 뭐로 연결되죠? and로 연결되죠. and. 그러니까 전부 무슨 뭐야? 병렬이야, 병렬. 네 개가 다 병렬이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즉 2항에는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것은 전부 병렬이야. 서로 연결고리를 갖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경제의 성장과 안정, 누가? 국가가. 두 번째는 적정한 소득 분배. 세 번째는 시장, 좀 앞에다 써야 되겠다. 시장 지배 및 경제력의 남용 방지. 나머지는 마지막에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 119조를 2항을, 특히 2항을 줄여서 얘기할 때 경제민주화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경제민주화 조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제민주화 조항이 아니에요. 뭐냐면 경제민주화가 나올 때의 주체가 누구야? 경제 주체가 아니야. 경제 주체는 누구예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얘기한다고. 기업과 소비자. 이 헌법 119조 1항이 생겨난 배경이 바로 6.29 선언이에요. 6.29 선언. 그러니까 독재를 끝내고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시대로 가면서 이 헌법 119조가 나타나. 자, 그 상황에서 이 경제 주체 간의 경제 민주화라는 걸 해석을 해보면 그때는 대기업과 소비자 간의 기업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경제 발전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기업이 쥐고 있었고 기업이 쥐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자나 소비자나 여기 노동자도 포함이지. 기업이나 노동자 특히 노사 관계에 있어서 전부 다
기업을 편을 들어줬단 말이야. 국가가 나서서. 그것들을 이제는 민주화하자는 거야. 주체 간의 민주화니까.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따라서 노동자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장시키자는 거야. 민주화니까 어째?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합일점을 도달하는 것. 그걸 우리 민주라고 했잖아. 응? 주체 간의 민주. 따라서 엄밀하게 보면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야. 이 자체를. 그러죠? 그런데 경제민주화가 여기 나오는데 내용은 여기 있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경제민주화는 이 여기서의 글자의 경제민주화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의 내용의 경제민주화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또 뭐야? 119조를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요. 아니라고 했다가 또 기다가 안 해. 왜 그래? 선생님 헷갈리잖아요. 결론. 문자상의 경제민주화는 우리가 지금 경제민주화 관련된 제도들을 설명하는 그 경제민주화가 아니야. 노사 간의 민주화. 그래서 맨 처음 얘가 입법될 때는 이 단어가 경제민주화가 아니었고 산업민주화라고 돼 있었어. 근데 산업민주화 그러니까 뭔가 좀 힘 있는 자들이 좀 그러잖아. 산업이 그동안에 어쨌다. 비민주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 그래서 입법될 때는 이것이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로 바꾼 거야. 이제 알겠죠? 이 배경.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민주화는 바로 적정한 소득 분배, 또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이것이 뭡니까? 시장 경제 질서, 즉 1조에서 얘기하는 시장 경제 질서의 왜곡을 방지한다는 거잖아. 적정한 소득 분배는 시장 경제 질서에서는 소득 분배가 필요해야 안 해. 왜? 필요 없지. 시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분배된다는 게 시장 경제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다? 국가가 강제한다는 거. 그래서 이 조항이 바로 사회주의적 경제. 자, 크게 얘기하면 119조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 사회주의적 경제가 같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개는 분명히 우리의 이데올로기적 질서로 보면 충돌해. 그렇죠? 우리가 일전에 수업 때도 배웠지만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가 참 좋은 쪽으로 올라가서 좋게 이렇게 사회에 기여하고 있었다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 이 2조 아무것도 필요 없겠지. 그런데 자유시장 경제 질서는 그 자체가 왜곡되기 시작하면서 저번에 우리 동효 씨가 올려준 그 와인잔 이론, 큰 와인. 그러면서 오히려 자유시장 경제 질서가 빈부익부, 극단의 양극화를 치달으면서 사람답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왜곡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치고 나온 게 뭐야? 사회주의지. 그런 사회주의의 진출에 시장경제 질서, 소위 자본주의가 깜짝 놀란 거지. 그래서 뭐가 나와? 안 되겠다.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전부 공산화돼 버릴 것 같다. 그래서 나온 게
수정자본주의. 다른 말로 해서 복지국가 이념이 그때서 들어오기 시작해. 자, 복지국가 이념이 뭐야?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야.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긍정적인 모습, 사회주의가 사회주의 이런 거 좋구나 해서 받아들였던지,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힘 있는 자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지는 논외로 하고, 어찌됐든 현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취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은 복지국가 이념, 즉 사회주의 질서가 같이 믹싱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헌법에 말입니다. 우리 헌법에 헌법 제4조 기억하시는 분? 헌법 제4조. 자, 기억 안 나시면 얼른 찾아봐야지. 헌법 제4조는 평화통일의 원칙을 규정해 두고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슨 질서라고 나와. 한번 누가 읽어봐요, 그거. 무슨 질서? 그렇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나와. 자유민주적 질서. 그래서 자유민주란 말은 딱 두 번 나와, 헌법에서. 전문에 한 번 나오고 4조에 나와. 1조에는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아. 그냥 셈이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1조는 민주공화국이라고 돼 있어. 그러나 그 속에는 항상 자유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 왜?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게 뭘까? 통진당이 이 자유민주적 질서를 해쳤다 그래가지고 통진당이 해체돼 버렸잖아. 그러면 이게 뭐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바로 자유. 두 번째, 민주가 아니야. 평등이야, 평등. 세 번째가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복지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뭐라고 정의하지는 않았어. 근데 헌법학자들은 자유다, 평등이다, 복지국가다. 그래서 우리 국가의 중요한 세 가지 이념은 자유주의 국가, 또 평등한 국가, 그리고 복지국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복지국가의 이념이 담긴 것이 여기서도 담겨 있지만 구체적으로 담긴 것이 119조 2항이었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걸 설명한 이유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게 될 건데, 면접 문제가. 여러분들 입에서 이것은 경제민주화 조항, 헌법 119조 1항과 2항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아주 좋고 끝날 수 있는데, 그 중에 또 꼬장꼬장한 교수님이 한 분 계실 수 있어. 그분이, 야, 경제민주화가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봐 버린다면 여러분들은 게임이 끝나는 거야. 뭘로? 합격으로. 응? 뭐냐면 내가 물어볼 줄 알고 준비를 했지. 딱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밑밥을 뿌려놓은 거야. 누가 낚싯바늘을 문 거야. 면접관이 탁 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딱 설명하면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야. 면접. 그래서 그때 써먹으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한 겁니다. 정문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통칭해서 우리는 경제민주화 제도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경제민주화 제도 중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많이 나가지는 못하겠네. 자, 사회적 경제기본법.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을 하자고 21대 국회에서도 나왔고 그랬는데 다 폐기됐었어요. 나온 지는 꽤 돼. 사회경제적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 이 개념부터 다시 정의를 합시다.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첫 번째, 자유시장 경제 질서 내에서 당연히 이익이 창출이 되죠. 그런데 이 이익 창출이 다시 누구에게 돌아간다? 다시 공동체에 환원되는 기업. 그러니까 이익의 목적, 이익을 추구하지만은 이익의 목적이 공동체의 환원이라는 거야. 어떤 조합원들의 개인 이익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바로 사회적 경제라는 그런 흐름들을. 또 그것과 더불어서 고용 안정, 이것들을 가장 크게 이 두 가지를 추구합니다. 사회적 경제. 대표적인 모습으로 어떤 모습을 띠고 있냐면 협동조합. 자, 우리가 1원 1표, 1인 1표 할 때 1인 1표의 기업, 1인 1표의 기업, 협동조합, 그때 잠깐 설명했었죠. 협동조합 형태로 띄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 우리 많이 있잖아요. 농협. 농협은 목적이 뭐야? 설립 목적이. 조합원들. 조합원 공동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 농협에서 뭘 만들었냐면 노인들 요양시설을 만들어. 농협의 수익으로. 그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농협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지역 복지를 위해서 그런 수익들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본법은 뭐냐면 이러한 사회적 기업들의 물품들, 여기서 이제 여의도 기업이니까 어떤 생산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생산물을 국가기관에서 의무적으로 5%든 몇 %씩 구입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사회경제적 경제기본법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활성화시키자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사회경제기본법의 아주 또 다른 예시를 들면 지역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써야 된다고 조례를 만들어버린 거. 이런 거. 그러면 우리 농산물을 그 조합이 있을 거 아니야? 농어촌 생산물 조합. 걔들 걸 갖다 쓴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이 사회경제기본법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은 지자체에서는 우선순위로 검토한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놔. 우선순위로. 지역 농산물을 우선순위로. 왜?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면 그 지역 공동체는 그 물건을 일정 정도 국가기관이 구매를 해주면 기업이 안정을 찾을 수 있잖아. 시장 경제에 놀아나지 않고 기업이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지.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환원하고 또 지역 공동체에서 인력들을 충원해서 고용을 안정시키고, 이것들이 바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핵심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해. 이건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강제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반론이야. 이걸 다시 좀 고급스러운 용어로 얘기를 하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우리가 기본으로 하는 시장 경제 질서와 충돌하지 않느냐? 따라서 얘는 안 돼!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그러나 우리가 시장 경제 질서를 추구하면서도 아까 119조 2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속에 이미 사회적 경제 질서를 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충돌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이건희 회장이 살았을 때 이런 제도를 만나면 빨갱이적 발생이라고 했던 거. 그것은 선생님 강의를 안 들어서 그래. 한번 들었다면 그런 얘기 안 할 건데. 그러고는 강의 못 듣고 먼저 돌아가셨지. 자, 바로 그런 책임 조달의 필요성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는 거야. 여기서 뭐 여담으로 한 가지 보면, 우리가 아직도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있어, 지금. 근데 기본법이 책정이 안 된 것일 뿐이야.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이전 연도가 1조가 넘었던 걸로 했는데 윤석열 정부로 와서 4천억으로 축소시켜버렸어. 이런 것은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왜 축소시켰는지는 우리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어쨌든 이런 반대로 가는 행태들을 취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그 지역 농협에서 노인 요양원을 설치한 게 충남 아산이라고 하네요. 충남 아산 인주농협. 뭐 명칭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충남을 양반동네라고 하나 봐. 자, 따라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언급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나오면 딱 먼저 여러분 쟁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법이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 충돌하는가? 이게 핵심 쟁점이다. 이렇게 하고 출발하면 돼. 아시죠? 베비박스가 있는데 베비박스는 저번에 출산보호제, 보호출산제, 출산통보제, 보호출산제 그 공부했던 것과 여러분들이 매칭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호출산제나 출산통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또 보호출산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어떨 수밖에 없어. 사설단체에 일을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비박스 자체는 사실은 부정적이죠. 왜? 국가의 책무를 민간이 하고 있잖아요. 민간이 나눠서. 뭐 국가의 책무를 뺏어서 합니까? 아니죠. 국가가 못하고 있으니까 민간이 하는 거라고. 다시 국가의 책무 영역으로 돌아와서 뭐 실내 출산제라든지 이런 제도적 완비를 통해서 국가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돼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재정 준칙과 재량에 의한 재정 운영, 준칙에 의한 또는 재량에 의한 이 두 가지인데, 이것은 사실 어느 쪽이 옳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준칙에 의한다는 것은 예산을 씀에 있어서 딱 원칙이 정해졌다는 거야. 그 원칙에 따라서만 국가가 예산을 쓸 수가 있어. 그게 준칙에 의한 경영이고, 재량에 의한 것은 재량의 범위만 두고 그 안에서는 마음껏 쓸 수 있어. 자, 어떤 것이 더 볼 때 재정 건전성을 보면 당연히 준칙 쪽이겠죠. 준칙 쪽. 자, 여러분들이 정권을 쥐고 있다. 내가 정권을 쥐고 있다면 어느 쪽을 하고 싶어? 이쪽 하고 싶죠. 뭔가 이쪽을 하고 싶잖아. 내가 재량이 많아야지. 그러나 참고 얘기인데 윤석열 정부는 예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준칙이 재정 건전성을
하는 건 맞아.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냐는 거야. 우리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나 경제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되고 있냐는 거야. 그렇게 활성화되고 큰 문제가 없는 경제 흐름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준칙적으로 가야지. 지금 가난한 사람들 더 가난해지고, 우리나라 노인 가운데 빈곤율이 OECD 평균의 3배 이상, 4배라고요. 4배. 노인분들. 시골로 가면 더 심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준칙에 의한 경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돈을 끌어와야 돼. 아니면 찍어내야 돼. 돈을 찍어내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미래 세대가 책임지게 돼. 이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안겨주는 거야. 이런 장점, 단점, 얘는 부담은 없겠지. 그런데 뭐 얘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경제적 문제를. 얘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고, 이런 장단의 모습들을 같이 서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떤 것이 옳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현 경제 상황을 가정해 줘야 돼. 또는 경제 상황을 분석해야 돼. 그 상황에서 지금은 어떤 쪽을 갈 건지를 정하고, 나중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경제가 안정이 되고, 다는 아니겠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그나마 해피한 삶을 사는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준칙에 의한 경영으로 다시 가야지. 그래서 어느 것이 일단으로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는 어떻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재정 운영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3개 남겨놓을게요. 3개. 해로운 외부성까지는 할게요. 3개는 좀 많네. 그러니까 해로운 간단하거든. 이것은. 자, 외부성, 우리 경제학 배우신 분들은 뭐 잘 알겠죠. 외부 효과. 여기까지만 알죠. 외부 효과. 외부 효과라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가 나타난다. 외부 효과를 다시 나누면 외부 불경제 효과, 외부 경제 효과 이렇게 또 나뉘어요. 경제 효과라는 것은 긍정적 효과고 불경제 효과는 부정적 효과예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라고 해서 다 부정적인 건 아니야. 긍정적인 게 있어. 예를 들어서 긍정 효과의 예시를 들면 우리가 지금 쓰레기 수거봉투 제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제도를 도입하니까 쓰레기가 준 건 맞아. 이 효과를 노렸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그래서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왔어. 그랬는데 부가적으로 어떤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냐면 환경에 대한 인식들도 개선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외부 경제 효과. 외부 불경제 효과. 대표적인 것이 백화점 셔틀버스. 셔틀버스, 동네 버스 운영 그쪽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셔틀버스를 다 없애버렸어. 교통체증 이런 것 때문에 다 없애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버스로만 백화점 가라 이거야. 그랬더니 버스로 가나? 아니야. 이제는 자가용 몰고 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교통체증이 더 일어나더라는 거야. 이게 바로 외부 불경제 효과.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부 효과라 그러면 불경제 효과를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는데 우리는 정확히 얘기하자고. 외부 무슨 효과? 불경제 효과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해롭다고 했으니까 뭐다? 불경제효과겠죠. 해로운 예부성, 여러분들 교재에 우리 서울대 유명하신 교수님입니다. 그 경제학에서 그분이 써놓은 칼럼들 여러분 책에 실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수입차가 있습니다. 국산차가 있습니다. 박치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실 비율이 5대5 나왔습니다. 요 국산차는 뭐 싼 거라고 합시다. 어쨌든 5대5가 나왔어. 그러니까 과실 비율이 5대5인데 여기서 5는 얘는 수리비용이 1,000만 원이 나왔어. 얘는 수리비용 100만 원 나왔어. 과실 비율 5니까 500만 원 물어줘야 돼, 얘가. 얘는 50만 원만 물어줘야 돼. 과실 비율이 5대5인데 뭐다? 책임지는 비용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선생님이 차 몰고 나가서 아우디 받잖아? 그러면 선생님은 며칠이 아니고 한 2달간 밥 굶어야 돼. 마누라가 밥을 안 줄 거야, 아마. 그러듯이 이런 수입차가 늘어나는 마당에서 이런 불균형들을 그대로 둘 것이냐. 즉, 수입차를 타는 거야 뭐 선택의 자유고, 또 국산차도 뭐 선택의 자유입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과실 비율에 따라지지 않는 것, 그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얘를 시정해 볼 것이냐. 이게 화두였고, 뭐 대안으로는 국산차주가 수입차주에게 배상하는 이 손해배상 한계를 정해두자. 그러니까 아무리 얘가 뭐 1억이 나와도 1,000만 원 이상은 안 준다, 그 말이죠. 또한 수입차에 대한 보험률이 국산차하고는 최소한 여기서 나타나듯이 벌써 몇 배 차이야. 보험률이 현저하게 더 높아야 된다는 보험료율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보험료율이 높으면 보험회사에서 이 차를 많이 뭐 할 거야? 고쳐주고 이 국산차주는 한계 비용까지만 지급하면 되고, 이렇게 해결을 해보자. 이게 바로 해로운 내부성, 그리고 해로운 내부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것들이 케이스로 나올 수 있어요, 그대로. 이렇게 부딪혔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글쎄요, 이러고 끝낼 거냐고. 저 차 안 타는데요? 그러고 끝낼 거냐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오늘 8강 마치고, 모레, 오늘 9강이죠. 9강 마치고, 모레 10강, 경제민주화제도 나머지 것들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